하나, 둘, 셋, 넷. 자, 사운드 체크.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어우, 반갑습니다. 기원, 예혁, 원상. 아, 좋아.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은 장소가 바뀌었죠? 간만에 대치동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재밌는 수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룰룰루. 자, 여러분 교재로다가 몇 페이지냐면 어딨지? 7.4 원자의 양자역학적 면 7.5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미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요 이름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Bohn's Interpretation. 우리말 번역이 바로 본의 해석이라고 했었죠. 요거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것의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요 파동함수. 자, 파동함수라고 쓰고 보통 읽을 때는 이제 뭐 파이 이렇게 읽는다고 했었죠. 자, 이 녀석이 그 어떤 중요한 묘한 특징을 갖는다고 했습니까? 얘가 바로 복소수 함수다. 그래서 함수값에 허수 i가 포함되는 복소수 함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실수와는 달리 복소수 함수는 대소가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음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복소수 함수는 이 자체로 물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 파동함수는 그 자체로 그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함수였는데, 그러다가 좀 양자역학 연구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보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나이가 19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년 남은 거야, 2년. 19살 때 석사학위 논문으로 뭘 썼냐면 이걸. 바로 이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지만 이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이게 바로 뭐가 있다? 전자 발견 확률. 어때?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었냐면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뭐였어요? 확률 밀도 함수. 기억나시죠? 그렇죠? 요거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의 해석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본은 19살 때 이렇게 썼던 석사학위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17살이죠? 2년 남았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양자역학적인 어떤 논리 중 파동함수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제 이제 요 내용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한 단계 더 내용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바로 네 번째.
자, 교재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방사 방향 확률 분포. 방사 방향 확률 분포라는 좀 묘한 표현이 나와요. 지우개 어디 갔냐? 저기 있구나. 바로 네 번째 방사 방향 확률 분포라는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그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이렇게 보통 쓰는데 이 또 준달책에서는 좀 더 다르겠습니다. 준달책에서는 radial probability distribution 이렇게 씁니다. probability distribution 뭐 이렇게 써요. 이 준달책에서는. 근데 뭐 이렇게 쓰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잠깐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걸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어떤 비유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키장이 있다고 하십니다. 스키장. 스키. 여러분 스키 좋아해요? 여러분 뭐 스키 많이 탔나? 물어볼까? 뭐야? 스키 타봤다. 다 타봤겠지 뭐. 스키 좋아한다. 있어요? 그래. 원상이 스키 좋아한다. 좋아요. 스키 썰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네. 내가 또 그 대학원 다닐 때 완전 스키에 미쳐가지고요. 그때 나는 스노우보드를 막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노우보드 진짜 미친 듯이 탔어요, 진짜로. 거의 한 달 넘게 가서 막 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선수들처럼 이렇게 막 하프파이프 막 이런 것도 막 타보고 진짜 뭐 엄청나게 탔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데 이 학원 강사 된 이후에 그난 10년 못 갔네. 10년 동안 못 갔네요. 참.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난 좀 인생 좀 널널하게 살라고 학원 강사 된 건데 학원 강사 진짜 전혀 널널하지 않아. 정말 스키장도 못 가고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스키장에 가서 이제 놀면은 이제 재미가 있는데 스키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지역 구조상 꽤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시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그렇고 스키장 놀러 가면 이제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이렇게 거기서 한번 자고 오잖아요. 그럼 이때 스키장에서 놀러 갔을 때 숙소를 어디를 잡아야 조금 더 재미있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스키장 근처에 있는 바로 호텔이나 아니면 스키장에서 운영하는 콘도미니엄에 이렇게 묵을 때 훨씬 더 스키를 재밌게 탈 수 있죠. 왜냐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날 타고 그 다음날 바로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이럴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냐면 스키장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호텔이나 콘도를 잡으면 가장 편리하죠. 근데 이 스키장에 갔다가 그 숙소를 잡는 방법 중에 가장 힘들고 재미없는 방법은 뭐예요? 숙소를 정하는 방법 중에 바로 집을 숙소로 정하면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틀 동안 스키를 탄다. 그럼 스키 타, 집에 가, 그 다음 주에 또 와.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뭐냐면은 이 집을 또 숙소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죠? 자, 근데 이때 당연히 이렇게 해버리면 자 호텔이나 콘도에서 묵게 되면 더 재밌죠. 반면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해봐 피곤해 죽어요. 재미없어요. 진짜 피곤해요. 그런데 이게 스키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숙소를 집으로 정하는 게 이게 장점이 전혀 없을까요?
이게 또 묘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호텔이나 콘도에 묵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비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돈이 있어도요 예약하기 어려워. 성수기 때는 막 좀 호텔 콘도도 막 가득가득 차버리잖아요. 그냥 예약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비싸요? 공짜죠? 그리고 예약 언제나 오케이. 언제나 오케이.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스키장 근처에서 숙소를 잡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어떤 단점이 있다? 비싸고 예약하기 어렵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진짜 피곤하고 재미없지만 싸고 뭐 예약할 걱정이 없다. 이런 그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의 요소가 동시에 고려돼서 스키장에 놀러 온 사람들의 숙박 패턴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스키장을 중심으로 대략 좀 멀리 떨어지면 한 1km, 1km 내외에 뭐가 잔뜩 들어차 있냐면요. 바로 민박시설이 잔뜩 들어차 있어요. 그럼 이 민박시설은 잘 보세요. 보시다시피 스키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스키장 호텔보다는 확실히 불편해요. 하지만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 훨 낫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스키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미는 없겠지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재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요소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키장 주변의 민박시설에서 주로 머물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처럼 아직 어린 나이 때는 그 부모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이제 뭐냐면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셔가지고 보통 부모님이랑 함께 가면 호텔이나 콘도에 묵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대학생이나 뭐 이렇게 커갖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호텔 이렇게 스키장 간다고 쳐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돈 안 보태줘. 그냥 여러분들이 뭐냐면 알바 해가지고 용돈 벌어가지고 알아서 가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텔 콘도 이렇게 막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해? 좀 더 싼 데 잡아야 되겠지? 그렇다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이럴 때 여기 자득이 묵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또래에 뭐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막 같이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놀고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요거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원자핵, 그 다음 전자로 이 얘기를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요렇게. 자, 핵 주변 전자의 존재 확률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핵이 있고 자, 상대적으로 어느 핵 가까이 R1이라는 거리 혹은 위치에 어떤 전자가 하나 땡꽁 있다고 칩시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먼 거리 혹은 위치에 그걸 R2라고 할게요. 여기에 또 전자가 땡꽁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1 핵과 전자 간 인력 그것의 크기 비교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나타나는 위치 R1과 위치 R2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핵하고 전자 사이 인력은 어느 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 왜? 핵과 전자 간 인력은 무슨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쿨롱 상호작용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 쿨롱 상호작용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둘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우면 쿨롱 인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무슨 말 알겠죠? 매우 당연한 일이다.
좋아.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고전 전자기하학적인 이 개념을 이걸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요거. 자, 우선 요 표시는 뭐예요? 요거. 그냥 파동함수예요, 파동함수. 자, 그런데 파동함수는 그 자체의 물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쟤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 파동함수의 크기를 제곱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 이게 거리 R1과 거리 R2 위치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때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대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핵은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때 아무래도 인력이 크면 더 좋으니까 전자는 보시다시피 핵이랑 큰 인력이 나타날수록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되도록이면 핵 가까이 있을수록 얘는 더 안정해지고 그것이 결국 이런 식의 양자역학적 표현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전자 존재 영역의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존재하는 거리를 R1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때 그 어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동일한 그 위치들을 2차원 영역에서 다 모으면 그건 원이 되고 3차원 영역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으면 그게 구껍질이 되잖아요. 즉 지금 여기서는 그 거리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요놈의 전자가 이 거리에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은 바로 이 거리 R1으로 규정되는 바로 요 구 껍데기 이 위에서 이 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거리 R1인 구껍질의 면적, 그건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4파이 R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거리가 R2인 상황에서는 그때 구껍질의 면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4파이 R2 제곱이 되겠죠. 즉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보시다시피 거리 R1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점들 위에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R2라고 하면 이 모든 점들 위에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 둘 4파이 R1 제곱과 4파이 R2 제곱을 비교하면 이때는 누가 더 크고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요거다. 아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자, 3차원 어떤 영역에서 핵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걸 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임말은 실제 안 써요. 이런 줄임말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도 말이 길어서 이렇게 줄여 쓰는 건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고요? 방사, 방향, 확률, 분포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표현으로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혹은 뭐 radial probability distribution 뭐 이런 식으로 뭐 준달책에서는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죠. 여하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한다?
PR이라고 보통 써요. 줌달 책엔 이런 표현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물리학 책엔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그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면적에 그때 그 전자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한 것으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으로 나온 이게 확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함수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요소가 관여하냐면 바로 보온이 생각했던 그 확률 밀도 함수도 확률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크기도 이 확률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물리학자들이 혹은 수학자들이 이렇게 허접하게 얘를 정하겠어요? 결코 아니죠. 실제로는 굉장히 탄탄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줌달 책에서는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게 다 틀린 설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줌달 책에 나와 있는 정도만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설명은 사실 야매 설명이에요. 야매야. 네,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조금 더 이제 뭐냐면 수리적으로 온전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좀 야매긴 해.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게 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너무 지금 관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걸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너무 관념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볼 것이냐? 요거. 오, 자, 여기 지금 나이. 짠, 세 번째. 맞지? 세 번째. 1, 2, 3.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거. 오비탈. 여러분, 오비탈 뭐예요? 자, 오비탈 정의 어제 했었죠? 어제 여기 했었죠? 자, 오비탈이 뭐예요? 기억 안 나면 안 된다. 잘 알아두셔야 된다. 자, 오비탈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자,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뜻은 뭐예요? 바로 그 원자 안에 전자가 몇 개? 전자가 오직 하나뿐인 것을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전자, 그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있는 그 전자, 한 개 있는 그놈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 그걸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좀 독특한 수학적 처리를 한 번 더 거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슈레딩거가 가정한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전 우주 모든 것에 대해 파동함수를 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한테도요. 사람한테도 파동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파동함수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파동함수를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적용 대상이 하필 하이드로제닉 이온의 하필 전자에 대한 것이라면 그 파동함수를 오비탈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저 파동함수를 저 하이드로제닉 이온에 적용하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렇게 오비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붙여가면서. 바로 하이드로제닉 이온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바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 바로 가장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파동함수를 여러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수소 원자하고 여러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복잡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파동함수라는 개념을 만든 다음에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이 수소 원자 모델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겠죠?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금 여기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비탈이 중요한 건데, 근데 실제로 이 오비탈을 연구하는 것만 하더라도요, 변수가 3개인 2개 도함수가 들어있는 미분 방식을 풀어야 돼요. 이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 모델에 대해서도 계산량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수학적 과정은 전혀 없지만 나중에 이 수리적 과정을 실제로 배워보시면 이 단순한 하이드로제닉 모델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고려할 게 많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좋아. 자, 이 오비탈. 근데 이거 어제 했던 얘기다. 까먹으면 안 돼. 이 오비탈과 지금 언급하고 있는 RDF. 뭐예요, 이거? 이거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사이의 관계. 이걸 좀 알아보겠다. 이런 말이지. 좋아.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 예를 드는 게 좋겠죠. 바로 1s 오비탈. 예를 드는 게 좋겠죠. 자, 이게 그 오비탈 중에 그 하이드로제닉 이온의 전자에 대한 파동함수 중 1s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이 뭐냐, s가 뭐냐,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근데 뭐 여러분들 선행학습이 돼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1s 뭐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관계만 좀 살펴볼 테니까요. 자, 이때 이 1s 오비탈에 대한 파동함수 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어쨌거나 함수니까 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식을 실제로 찾아서 조사를 하면 대략 이런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파이 a0 3승의 분의 1. 짜잔. 의 루트 곱하기 지수함수 마이너스 a0의 r.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1s 오비탈 함수 수식입니다. 자,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모르셔도 돼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푸는 거 수학적으로 안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요거를 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지. 예를 하나 들어서. 그래야 조금 구체적이 되니까. 자, 지금 함수 수식을 보면요. 이거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여러분 기억할 거 요 A0 뭐예요? A0. 이 뭐야? A0 뭐예요? 자, 저 A0 뭐예요? 어제 했죠? A0 뭐임? 그렇지. 예역이 급해서 지금 반지르름. 우리 예역이 급해서. 좋아요. 잘했어요. 복습도 잘하고 좋아. 바로 반지름이라고 그랬지. 자, 그 크기는 얼마쯤 됩니까? 크기는 바로 얼마더라? 크기는 바로 52.9 피코미터. 이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여기에 있는 이 A0는 뭐 하여튼 어떤 상수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3승을 하건 뭐 파이를 곱하건 어쨌거나 요만큼 다 뭐란 얘기예요? 바로 상수란 얘기죠. 결국 이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거리 R에 대한 지수함수 꼴인 거예요.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밑이 2인 어떤 지수함수 꼴이 바로 1s 오비탈의 수식이 되고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상수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 radial distribution 펑션을 구한다. 바로 이 함수를 4파이 r 제곱이랑 곱해가지고 얘를 제곱한 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바로 얘는 4파이 r 제곱 곱하기 파이 a 제로의 3승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의 2r 뭐 이런 거랑 얘기인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이거 제곱하고 거기다 4파이 r 제곱하고 지금 몇 가지 뭐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수식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결코 수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시로 들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나와 있는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자. 자, 그게 이렇게 됩니다. 2엽, 2엽, 그다음 2엽, 2엽, 자, 열애. 자, 위에 있는 애는 바로 1s 오비탈의 파동함수 수식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바로 4파이 r 제곱의 파동함수 크기의 제곱. 그리고 0, 0. 이 원점에는 다 원자 핵이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x축을 r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 r의 의미는 바로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지수함수하고요. 지수함수 제곱한 다음에 4파이 r 제곱 곱한 거. 여기다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지수함수가 감수함수로 나타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제곱한 다음에 이걸 또 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원점에서 1s 오비탈의 파동함수 값은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거든요. 근데 그게 0이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여기다가 4파이 r 제곱을 또 곱하면 r0 넣을 때 무조건 이렇게 원점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뭐냐면은 또 재미있는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자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 요거 자체에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놈 이걸 아까 말을 줄여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방사상 분포 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다라고 수능에 매년 나와요. 수능에 맨날 나와요. 맨날. 수능에 이런 그래프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 그래프의 y축의 수능에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수능에도 나올 정도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능 화학 원에 이거 나와 이 그래프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 원래 파동함수 그래프와 이런 관계가 있는 거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1. 이 그래프에서 좀 하나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래프상에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원자 핵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자, 여러분 저거 어떻게 생각해요? 핵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저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디까지나
나 정의론의 표현입니다. 나 정의론의 표현은 바로 없습니다. 이게 나의 표현입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핵과 전자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핵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핵과 전자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핵하고 전자가 만나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중성자로 핵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플러스 입자고 하나는 마이너스 입자니까 두 개 만나서 정정기적으로 중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중성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좀 잘 봐요. 만약에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으면 전자들이 항상 핵이랑 만나가지고 중성자가 되겠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내 몸에도 억수로 많은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억수로 많은 원자들이 있잖아. 그럼 원자들이 핵 근처 갔다가 중성자가 돼가지고 막 중성이 나오겠네, 이렇게? 그럼 난 중성자 폭탄이야, 막. 뭐 지나가면 막 중성자 나와. 사람들 막 내 중성자 맞아서 다 죽어, 막. 자,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안 돼. 불가! 알겠죠? 그래서 난 안 된다고 나는 표현하는 거야. 그걸 지금 어떻게? 요렇게 원점 통과하는 것으로 이 뭐냐면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R, D, F 그래프상 원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바로 핵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핵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건 그래프가 원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자, 어디 지우지? 자, 여기 줄게요. 이거 기억하나 모르겠다. 우리 앞에서 했는데, 짜자자잔. 이건 원자요. 원자. 자, 원자 크기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자, 원자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했었냐면 바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1옹스트럼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은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다. 그리고 이때 그 원자 안에 들어있는 짜잔 원자 핵. 자, 원자 핵 누가 발견했음? 바로 그 유명한 러더퍼드, 그 사람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저 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저 핵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었죠? 역시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인데 바로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무슨 말이겠죠? 저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점이 아니라 하나의 크기를 갖는다는 얘기죠. 물론 무지하게 작지만. 그럼 이때 여기서 이 그래프 상에서 이게 원점 통과하긴 하는 건데 핵 자체의 크기가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는 크기가 있잖아. 그럼 그 아래쪽 요 면적 요 면적만큼 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핵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작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매우 작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예혁이가
물어봐. 우리 애요? 여자친구 있어요? 우리 애가? 우리 여기 여자친구 있나? 없어요. 왜 없어요? 응? 우리 여기 여자친구 없네요. 자, 좋아.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가 없는 예혁이한테 여자친구를 만들어 줍시다. 바로 블랙핑크요. 자, 여러분, 예혁이가 블랙핑크랑 사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예혁이가 블랙핑크와 사귈 확률이 매우 작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그 말은 예혁이가 블랙핑크랑 못 사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사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여기에 있는 이 하나의 표현을 가지고 인간마다 아주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한 확률이 아주 낮을 뿐인데 낮겠죠? 이게 핵 자체의 크기가 뎁도 작으니까 그 존재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그걸 가지고 누구는 된다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예혁이가 블랙핑크랑 사귈 확률은 매우 낮아라고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사겨? 이렇게 하면 뭐 예혁이 혼자 사귈 수 있나?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아주 다른 뉘앙스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교사가. 예혁 좀 많이 슬펐어요? 우리 여기 많이 너무 실망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엄청 예쁜 여자친구들 다 사귈 거예요. 그래. 좋죠? 좋아. 좋아.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야기는 이게 왜 하냐면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학교 내신에서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수 따야 될 사람들의 문제는 학교 교사들이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주 작지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교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동일 어떤 계산 결과에 대한 다른 관점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교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진짜로 교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말을 따를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우선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이 원점을 지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저 RDF. 자, 방사상 확률 밀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자, RDF의 아래쪽 전체 면적은 자, 언제나 1입니다. 이것은 전자 존재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전자가 핵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전자가 핵에서 아주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핵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전자가 핵에 가까이 있겠느냐 멀리 있겠느냐를 전부 다 계산하면 그게 바로 전체 확률 2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항상 아래쪽 면적은 1로 나타난다. 혹은 뭐 1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100%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아래쪽 면적은 항상 1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 모든 해석은 절대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 하는 거야. 알겠죠? 됐다. 자, 쓰시고.
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해드릴 것,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 것 요겁니다.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줍니다. 이야. 그 다음 세 번째. 들어봅시다. 저기서 가장 존재 확률이 큰 위치. 자,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요거,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맥시멈이 되는 그때의 위치를 한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분포에 대해서 가장 전자가 많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 값이 어떻게 된다?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A0 over Z.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요거.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보어 모델에서요, 핵 주변 전자의 궤도 표현 어떻게 됐었죠? 바로 Rn이라고 쓰고요. 기억하는가 모르겠는데 바로 Z분의 N제곱 곱하기 A0 저렇게 썼었거든요. 저 수식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저기 보호 모델 증명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3번 필사해갖고는 저 유아쌤한테 제출하라고 했었죠? 여러분 다 하셨나요? 완전 중요하다 저거. 잘 정리해가지고 꼭 유아쌤한테 제출해야 돼. 자, 이때 저기서 그 궤도 반지름 Rn이 Z분의 N 제곱한 다음에 A0라고 했었는데 이때 저기서 A0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보호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Z는 뭐예요? 그 하이드로제닉 이온의 원자 번호. 그 다음에 N은 주양자 수였죠. 요거. 여기서 R1이 뭐냐고요? R1. 1 넣어봐요. 그게 Z분의 A0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그 Z분의 A0를 중심으로 가장 많은 분자들이, 가장 많은 확률로 전자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요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봐요.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아니에요? 자,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입니까? 양자역학 아닙니까?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왜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아니냐면요, 보호 모델은 바로 이 궤도 이외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궤도 위에는 전자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전자 존재 확률을 이 거리에 따라 표시를 하면요, 보호 모델은 그냥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함수값이 그냥 1이 되고, 즉 뭐냐면 보호 모델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 거리가 아닌 위치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빵빵빵빵빵빵빵 1,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자, 스키장으로 그 관광객들이 한 10,000명 정도 갔다고 쳐요. 근데 10,000명의 관광객들이 100% 다 합리적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어떤 관광객도 호텔 콘도에서 안 묵고요. 그 어떤 관광객도 집에서 당일치기 안 하고요. 그 놀러 간 10,000명의 관광객들이 전부 다 민박촌에서 숙박을 해결해요.
자, 되게 이상해요. 너무 당연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 그럴 일은 없지. 즉 민박촌 근처에서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보다 좀 더 가까운 호텔에 묵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먼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도 다 동시에 나타나는 게 우리 실제의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양자역학은 그 실제의 상황을 확률적 요소로 보여주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보호 모델은 뭐냐면 그 확률을 어떻게 0.00001, 0.00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기에 있는 Z 오버 A 제로의 거리에서 전자가 가장 큰 확률로 나타나고 그 외로 갈수록 의 위치에서는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확률이 감소한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즉 보호 모델은 그게 아니라 딱 그 궤도에만 존재한다. 이거고요. 실제 모델은 그 궤도에 가장 많은 전자가 그러니까 그 궤도에 가장 높은 확률로 전자가 존재하고 그 외의 영역에 있어도 전자는 존재할 수 있으나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이고 그걸 보여주는 게 양자역학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와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렇게 비교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교재 그림 7.12 여기 이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그림 7.13이 또 요 그림인 거예요. 오케이 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방사 방향 확률 분포 요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또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또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